반갑습니다. 그냥 마냥 쉬고 싶은 남자 윌팍입니다. 오늘은 지금 1시 50분이죠. 좀 일찍 시작을 해볼게요. 매매를 일부러 매수를 안 하고 기존 거 매도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위아나를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위아나가 181원인가? 그랬는데, 1위안. 지금 193원이에요. 위아나가 떡상했습니다. 뭐 떡상까지는 원래 위아나의 변동 추이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바뀐 거죠? 수익률 181, 193, 6% 올랐네. 환율이 6% 오른 거면 엄청 많이 오른 걸걸요, 아마도. 근데 이제 위안화로 바꿨는데 그 위안화로 또 투자를 한 것도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이 이제 배가 됐겠죠.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저께 이제 새벽에 항생 3% 수익 났고, 영상에서도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방을 제대로 안 보시나 봐요. 영상에서도 말했고 방에서도 말했다. 웬만한 건 이제 저는 방에서 영상에서 다 중복으로 말하니까. 이제 새벽에 위안화를 그동안 매매를 안 했는데 해갖고 추가해서 만드느라고 새벽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위안화 떡상 카톡방에서도 말했었죠. 7월 9일 날. 이거 뭐야? 수익인가? 말했었고 항생도 카톡방에서 말했는데 위안화 떡상. 항생도 이때 말했죠. 전날 샀는데 항생이 이날 3%인가 높게 튀었거든요. 다음날 한꺼번에. 근데 제가 이제 전날 샀는데 걸어뒀다가 취소를 하고 잠들었나 뭐 딴 걸 했나 뭐 하여간 피곤해갖고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윗꼬리 찍고 쭉 빠졌는데 그대로 뒀죠. 다시 그 윗꼬리를 메꾸러 갈 것 같아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메꿔서 3%가 됐다 다시.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음, 전일 종가 베팅 유니 테스트 지금 이제 막 매도를 끝냈습니다. 매도를 끝냈고 어, 삼성전자나 더 살까? 스맥이 어제 다 털렸는데 스맥이 오늘 보니까 어제 제가 매도한 고점 매도를 했는데 고점 매도를 하고 음봉으로 빠졌는데 그걸 다 감싸서 돌파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매수를 웬만하면 진행을 안 하려고 해서 이제 지수가 워낙 고점이니까 조금 이제 매수를 자제하려고 해서 매수를 오늘 거의 아무 종목도 안 했거든요. 매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쉬었죠.
그래서 유니 태스크를 제가 13470에 애초에 걸어뒀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할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할 매매가 승률을 높여준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경우다. 저는 오히려 분할 매매를 해서 손해를 본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완벽한 설명할 그게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랬었고 뭐 그래서 딱히 이제 뭐 한 게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잤어요. 한 9시 반, 10시쯤에 자서 일어났던 11시고, 잠깐 이렇게 보다가 다시 또 잤는데, 그냥 눈 감았다 떴더니 12시고, 뭐 그런 식으로 1시간씩 계속 잤어요. 어떻게 하다. 커피도 일부러 안 마시는 커피도 마셨는데, 커피 먹고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눈만 감았다 뜨면 1시간이 지나 있네. 11시 50분. 10시쯤에 눈 감았다 떴더니 이제 12시가 된 거죠. 볼수록 몰빵 치고 싶게 생겼네. 뭔지 안 알려줍니다. 몰빵 칠까봐. 특히 얘는 안 돼요. 얘가 사면은 뭐든지 다 떡락해. 그 마이너스의 손 있잖아요. 그런 존재야. 안 알려줄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여러 개를 깐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하나에 몰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많이 샀는데 수급이 몰리면 이게 어 세력이 예측하는 그 거래량이나 얘네가 매집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주가가 변동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범위 안에 있는데 가용 범위 안에 있는데 가용 범위가 아니 허용 범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그 소나기 안에서 노는데 가끔 이제 변동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품절주 같은 거 그런 거 웬만하면 추천 안 하긴 하는데 그런 게 나갔을 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해가 그래갖고 하는 거 없이 12시 이제 아까 해갖고 또 잠들었다가 일어나니까 11시 12시 됐잖아요. 이때 또 잠깐 누웠다 일어나니까 11시 반이야. 12시 반이야. 유튜브나 보다가 또 잠깐 쉬니까 1시 됐어. 그래서 또 유튜브를 보는데 구독한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게 뜨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윤 루카스라고 그 무슨 뭐 차가운 청년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경제 유튜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떠봤습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애초에 전월세가 없어서 매물이 많고 이거 먼저 해봐야겠다. 8시 10분 전 10분 전 8시 10분 전 이거 이제 제가 어디에서 본 건데 유튜브에서 본 건데 댓글을 달았는데 8시 10분 전까지 모여 이러면은 이거 띄어 읽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거기다 댓글을 쓴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8시 10분 전까지 모여 이러면은 8시 10분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8시 10분 전까지 모여 그럼 8시에 10분 전이니까 7시 50분이 기준이 되는 거고 잠깐만 이 링크를 찾아야겠다. 요건데 일본에서 논란 중에 8시 10분 전이라는 건데 제가 댓글을 단 거는 요렇게 달았어요. 댓글을 8시 10분 전, 8시 되기 10분 전. 글로 쓰면 똑같죠? 글로 쓰면 똑같은데 실제로 말할 때 이제 8시 10분
전에 모이자. 그러니까 좀 어거지스러운데 어쨌든 의미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8시 10분 전에 모이자. 이렇게 하면은 전자는 8시 10분, 8시 10분 전에 모이자. 8시 10분까지 모이자는 의미고 8시 10, 8시 10분 전에 모이자. 이걸 이렇게 띄어서 읽을 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8시 10분 전에 모이자. 그러니까 7시 50분까지 모이자. 이게 되는 거죠. 이거 8시 10분까지 모이자. 7시 50분까지 모이자. 근데 이거를 글로 쓰니까 이해를 못 하시길래 제가 저분한테 내가 내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볼 테니까 봐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 좋죠.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죠.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윤루카스 어딨노? 우파들이 우파라고 생각된 것 좀 그렇고 웃긴 거는 어 본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좌파는 경제에 대해서 잘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저는 좌파는 아니고 진보인데 좌파는 아니에요. 좌파 보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진보 우파. 아니 진보 우파? 어. 진보 우파라고 저는 진보 우파이거나 좌파 보수입니다. 뭐 어쨌든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애초에 전월세가 없어서 매물이 많고 집값이 내려가겠죠. 조금만 생각해도 될 걸 바보도 아니고 일부 2차제는 맞는 의미인가? 뭐 하여간 왜인지 생각해보세요 했더니 1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어디에 거주하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왜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지? 난 그냥 딱 봐도 알겠는데. 다주택자가 없으면 애초에 전월세가 없어서 그럼 1주택자만 있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주택자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전월세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1주택자가 집을 왜 내놔? 왜 답답한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정답이냐? 지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하고 캡처를 하죠. 이 사람도 자기 댓글에다 단 거 이렇게 캡처했으니까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 갖다가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뭐 초상권 침해도 아니고. 다주택자가 없으면 애초에 전월세가 없어.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가 아니면은 1가구 1주택이라고 쳐요. 1가구 1주택이면은 저는 이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논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이라고 치면은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매물이 없잖아요. 전월세가 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가구 1주택이면 자기가 자기 살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이 없으니까 전월세 매물이 없으니까 이제 전월세가 없어서 이 매물이 많다는 거는 매매 매물이 많다는 거죠. 매매 매물이 많다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고 조금 이제 어 문해력이 딸리면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게 써놓긴 하셨는데 문해력이 딸려서 그런가?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1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어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서 전월세가 없어.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야. 그래서 매매에 매물이 많고 집값이 내려간다. 요걸 설명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선생님 다주택을 포기하면 혹시 집을 폭탄에 넣어서 부시나요? 왜 줄어들?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문해력이 딸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게 글을 쓰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글을 달았죠. 1. 전월세는 매매가를 넘지 않는다. 전월세가 매매가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가 되는데 매매가 이득이기 때문에 전월세는 매매가를 넘을 수 없다. 기준을 잡았죠. 2.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돌리지 못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서 매물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이 한 10채 있어요. 10채 있어. 근데 다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은행에 이자도 나가고 금리 때문에 이자도 나가고 대출을 또 규제가 생겨서 뭐 대출을 더 이상 못 받아. 돌려막기도 못 해. 그럼 이걸 갖고 있는데 공실이야. 의미가 있어요? 팔아야지.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돌리지 못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서 매물을 내놓는다. 이걸 시장에 내놓게 되죠.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공급이 과잉이 돼. 공급이 과잉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그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값이 떨어지겠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떨이 상품, 아, 우리 거 사세요, 우리 거 사세요. 서로 경쟁하면 용산 전자상가에 예전에 이제 경쟁 구도로 해갖고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돼요. 공급이 과잉되면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요걸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증자, 증자에서 물량이 많이 생겨. 그럼 주가 가치가 희석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보통 이제 무증은 좀 오르더라고요. 제가 요즘 무증으로 많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무증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찍고 돌리면 얘네 들어온 물량을 팔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뭐 주택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저 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어 다주택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논리가 이렇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진행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글에 대한 답변을 쓴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와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내가 살 집 제외하고 나머지 집들에 대해서 공실인데 대출도 안 되고 막 금리도 기존에 있는 것도 이자가 금리가 막 높아져. 그러면은 이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놔야지. 그래서 매물을 내놓게 되고 그러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52만 유튜버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굳이 여기에 쓴 이유는 요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자본시장에서 가격의 급등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시장 조성자들이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세력이라는 게 막 어떤 우리가 막 흔히 영화에서 보던 막 작전 세력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작전 세력도 세력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조정하는 시장 조성자 전체를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어떤 뭐 주식을 산다. 그럼 그들이 세력이 될 수 있고 기관이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럼 그들이 세력이 될 수 있고 사모펀드가 뭘 투자를 한다. 그럼 그들이 세력이 될 수 있고 아니 뭐 동호회에서 어떤 주식을 이렇게 매집한다. 그들이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세력을 의미하는 건데 가격 시장 조성자들이 결국에는 가격 조성자다. 가격 조성자와 같다. 그들이 가격을 좀 방향성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관련이 돼서 요거 좀 끌어왔고 그 시장 조성자들은 대체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저금리가 되면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급등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론이었지? 달걀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달걀 이론이었는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레고리가 아니고 뭐였지? 뭐 하여간 달걀 이론이라고 있어요. 뭐 경제가 호황일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상황, 금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좋을 때는 금리를 높여요. 이미 호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요.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거의 경제가 좋은 상황이니까 최고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경제가 떨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뭐가 다 빠지겠죠. 빠지는데 바닥이 왔을 때 금리가 0에 수렴할 때 마이너스 금리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0에 수렴할 때 이제 거기가 터닝 포인트가 된다. 금리가 0이니까 대출을 마구 때려서 쓸 수 있고 대출을 마구 때려 쓰면은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붐이 인다. 그렇게 순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일종의 빚이다. 일종의 빚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체는 빚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제 영상 중에 어 돈의 음모인가? 돈의 음모라고 했나? 제가 그래서 제 영상을 다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윌팍 돈의 음모 여기 있습니다. 요거 제 거 돈의 음모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좀 큰 폭의 시장 경제 자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일종의 빚이다. 그 레버리지 효과가 이재명이 말한 호텔 경제론의 승수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썼어요. 경제 유튜버래잖아. 보수 성향 사람들도 욕하는 이유. 그래 나도 보수 성향이야. 아니 난 솔직히 진보 성향이지. 진보랑 보수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 저는 그냥 접니다.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 경쟁을 가정한 돈의 순환. 손님이 호텔에 예약금은 10만원 지급. 호텔이 가구 중 외상금 10만원 가품. 10만원어치 사모금. 10만원어치 구매. 예약 취소. 이재명 측 주장. 마을에 실제 들어온 돈은 없지만 가게들이 돈을 벌거나 빚을 갚아. 경제학자 등 반론. 예약 취소로 호텔은 10만원 손해. 가구점 등도 결국 10만원 못 벌게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 친구도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못한 건지 아니면 걔가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설명을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아까 이게 결국에 빚과 똑같다고 했거든요. 빚, 레버리지. 모든 제가 이해하는 모든 재화는 거품이에요. 모든 재화는 거품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쌀을 먹고 뭐 고기를 먹어. 이건 실제로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실제 하잖아요. 실제 하지만 실제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영양소를 취득하고 그거 자체로 가치는 있지만 그 가치가 뭐 급등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짜장면이 자장면이 그거죠. 표준 발음이죠. 어쨌든 짜장면이 예전에 한 뭐 500원이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짜장면이 거의 한 8,000원? 8,000원이야. 그러면 2배면 1,000원이니까 2배에 8, 16배 오른 거죠. 16배 상승을 했어. 그러면 짜장면의 가치가 16배가 오른 겁니까? 짜장면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가 16배가 올랐어요. 그냥 가격이 오른 거지 가치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비트코인처럼 더 이상 이제 나중 가면은 채굴할 수 없어져요? 더 이상 이제 짜장면이 만들 수 없게 돼요?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도 이제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지? 금이나
뭐 한정된 자원이 아니잖아요, 짜장면이. 그러니까 짜장면은 가치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냥 짜장면은 절대적인 그 짜장면 자체로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밀이 없어져. 밀이 점점 감소해. 그리고 뭐 춘장이 점점 감소해. 그럼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게 정당하죠. 가치가 오르는 게 정당하죠. 왜냐면 희소성이 생기니까. 근데 짜장면 자체는 희소성이 없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재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지 짜장면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다. 요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는 거품이에요, 거품. 일종의 보증 같은 거죠. 보증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갖다가 금본위제라고 해서, 이건 금은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희소성이 있는 거 갖다가 원래 물물 교환하던 거를 금으로 대체해서, 이거를 뭐 0.5g의 금, 뭐 이거는 1kg의 금의 가격, 이런 식으로 매겨서 금으로 거래를 하던 걸 금을 은행에다 맡기고, 은행에 금을 맡기고, 그에 대한 이제 내가 이 금을 맡겼다는 증서를 가지게 됐어요. 그 증서를 가진 게 화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화폐는 이제 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은행이나 국가가 하는 정책이 뭐냐? 화폐를 마구 발행해.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금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높아졌거나 뭐, 그런데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이게 마찬가지로 짜장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짜장면이 비싸졌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라는 건 거품이에요, 거품. 돈 자체는 거품이다. 이 짜장면의 가치는 사실이지만 이 짜장면의 가치가 돈과 직결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멸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제품들이 중요하잖아요. 뭐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 지구가 멸망했으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화폐가 의미가 있어요? 돈이 의미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불 지피는데 쓰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 싸고 닦는데 이렇게 화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쓸 수 있죠. 근데 그거 외에는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라는 건 결국에 거품이라는 건데, 그 거품인 거에서 특히 이제 돈이라는 게 결국에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잖아요.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고, 거기에 이제 국가 간의 단위에서는 환율, 그리고 국가 내에서 금리, 요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배 구조를 만드는 건데, 세계 경제의 지배 구조를 만드는 건데, 결국에 이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어떤 가치를 지녔다기보다는 그냥 거품이다. 거기서 이제 은행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 레버리지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사실 빚이에요. 돈이 국가에서 쓰는 화폐 자체가 빚이에요. 빚. 그렇다.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호텔 경제학이 왜 그렇게 되냐면, 금리를 떨구거나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돈을 들여와요. 손님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 입금, 이거를 제외하고 이거 아니라고 치고 그냥 은행에서 대출 10만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그 10만원을 어디다 호텔에서 어디다 썼어. 호텔에서 이 10만원을 갖다 또 써. 또 쓰고 또 써. 근데 그 10만원을 다시 갚아야 돼. 그럼 경제는 돌았잖아요. 이 10만원은 최초에 빌린 사람은 다시 은행에다 갚아야 되지만 경제는 돌았잖아요. 이게 호텔 경제학입니다. 어차피 애초에 이 10만원 자체는 그냥 거품이에요. 애초에 경기가 순환되는 것 자체도 제가 이걸로 수익을 보고 있고, 경기 순환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걸로 돈을 벌고
있고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거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 거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에다가 어떤 이제 마중물을 넣는다고 표현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삶의 마중물을 넣어서 이게 순환되게 만들겠다 말했는데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는 틀렸다. 왜 그러냐?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비를 절약하거나 굳이 에어컨을 킬 필요 없으면 에어컨을 안 켜고 소비를 줄인단 말이에요. 소비를 줄이죠. 그게 뭔 말이냐면 손님이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지급을 했어. 10만 원이 생겼다고 그 다음 소비에 10만 원을 전체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한계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익의 100%를 소비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0을 벌었는데 100을 다 써. 이렇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에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하고자 했던 말은 맞아요. 의도하고자 했던 말은 맞는데 이거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갔을 때는 틀린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거품이기 때문에 이 거품을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이나 대출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면 돼요. 손님이 대출을 10만 원 빌렸어. 대출을 그 대출로 갖다가 카드깡을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어디다가 썼으면 여기는 이거 쓰고 이거는 이거 쓰고 이러면 경제는 돌아요. 국가 단위에서 경제는 도는 게 맞아. 경제는 도는 게 맞는데 누가 이제 소득이 10만 원인데 소비를 죄다 10만 원으로 쓰냐. 그러니까 이대로 다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지만 돈의 순환의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 맞는 의미다. 이게 국가 단위의 경제 논리에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그 대선 전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걸 설명을 했죠. 근데 이해를 좀 못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어 제가 아는 선에서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예약 취소로 호텔은 10만 원 손해. 근데 이게 국가 단위의 경제로 봤을 때는 돈이 돈 게 맞아요. 돈이 돈 게 맞고 이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10만 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출 10만 원을 받았고 그 10만 원 갖다가 뭘 했어? 어디다가 뭘 샀어? 샀는데 이 사람은 판 사람은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쓴 거죠. 돈이 돌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뭘 해서 예약이 취소가 됐으면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건데, 어, 네. 돈이 돈다는 의미는 이제 국가 경제 단위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니네.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돈이 돈다는 의미 그 자체에서는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은 손해인 것도 맞아요. 이걸로 봤을 때. 대출을 10만 원을 냈는데, 다시 10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됐으면은 거품이 꼈단 말이에요. 돈이 돌고 돌면은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1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더 벌었어. 한 20만 원을 벌었어. 다시 돌려줘야 돼, 10만 원을. 그러면 차환이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 아는 건 아니죠.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이재명 말은 틀린 거. 그러니까 이재명 말은 맞는데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돈의 순환의 의미는 국가
국가 경영 단계에서 경제 순환의 논리는 맞는데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경제 이론인데 경제 이론에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뭐 케인즈의 이론이 무조건 맞다. 아니면 뭐 누구의 이론이 무조건 틀리다.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케인즈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뭐 어디서 적용하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다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맞는데 정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몰빵 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유니 테스트랑 닮았습니다. 근데 오늘 매수를 안 할 예정이라서 일단 기보유만 갖고 있다 팔 생각이에요. 무슨 종목인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음. 어제 종배를 날리고 계속 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전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오늘 13470에 걸어뒀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할 때 분할 매매 분할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분할 매매를 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수익률을 높이는 건 아닌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어. 근데 이게 2,000원이 갈지 안 갈지 몰라. 1,000원 200원 찍고 빠질 수도 있어. 분할 매매를 걸면은 1,200원까지는 수익을 보잖아요. 근데 2,000원에 전량을 걸으면 안 찍고 빠지면은 수익이 0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률 자체는 낮을 수가 있는데 수익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수익 확률이 올라가야 수익이 일단 발생을 해야 수익률 자체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매를 해서 일단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수익률 자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반대의 경우다.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 딱 요거예요. 제가 지금 고점이 1300 이게 지금 오늘 고점이에요. 지금도 빠져갖고 이 고점을 못 뚫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최초에 걸어둔 가격이 1347원이 13,470원이에요. 이미 매도가 돼서 이제 이거를 보여줄 수 없는데 미체결을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장초에 걸어놨던 가격이 13,470원입니다. 모든 계좌에 똑같이 13,470원에 여러 계좌에 샀는데 똑같이 13,470원에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계좌들은 13,470원에 걸어두고 분할 매매를 안 해서 딱 여기에 팔렸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13,470원에 걸어뒀는데 제가 이걸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조금 빠질 수도 있나?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었다. 1,000주를 갖고 있었으면은 10주씩 계속 분할로 시장가로 터는 거예요, 제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은 떨어지죠. 수익률은 이렇게 보면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수익 확률은 높아진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저는 오히려 분할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진다 설명드렸던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 거라는 건데 하루 종일 이 가격에 걸어뒀던 거를 쪼개서 여기서 분할로 이렇게 뚝뚝뚝뚝 털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거죠. 수익 확률은 올라가는데.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였고 오늘은 조금 뭐 매매를 안 했기도 하고 매수를 한 게 없어서 매도만 해갖고 뭐 많이 이야기할 게 없었는데 마침 이제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얘기나 그 자본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물론 뭐 앵무새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원숭이 매매처럼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원숭이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숭이 매매처럼 어? 차트 예상 바닥이 왔네? 매수해. 튀었네? 팔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수익내. 끼끼끼끼 매수 매수 매수. 끼끼끼끼 매도 매도 매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벌면은 뭐 버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자본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뭔가 뭔가 뭐가 있겠죠. 뭐 좀 더 알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더 지금 시장은 최저가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수가 상당히 고점인 부분이어서 오늘은 특히 이제 매수를 진행 안 하고 매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제 몰랐으면은 그냥 매수 오르네 팔아 매도 이렇게 물론 이런 시장에도 가는 종목은 가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는 만큼 방금 전에 보인다고 했는데 아는 만큼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익을 지켰잖아요. 그렇다는 건 수익 확률을 높였다는 거. 그래서 아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더 수익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